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 국가의 수도가 갖는 상징성과 위상은 남다른 만큼 수도는 그 국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국가별 수도에 담긴 뜻, 수도 이름의 어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아시아 국가들의 수도 어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서울은 왜 서울일까요? 서울의 뜻은 뭘까요? 서울이 고유명사로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는 보통명사였습니다. 수도를 뜻하는 순우리말이죠. 그 어원은 신라의 수도였던 서라벌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수도 서라벌이란 지명의 고유명사가 서울로 음운 변화하여 수도를 뜻하는 보통명사가 되었다가 해방 후에 다시금 대한민국의 수도를 뜻하는 고유명사가 된 거죠. 조선시대 사람들도 한양을 서울이라 칭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한양이란 말보다는 오히려 서울이라고 더 많이 칭했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경성이라 불리다가 해방 후 미군 정식이 서울로 바뀌었죠. 식민 잔재를 청산하고자 순우리말에서 가져왔다는 설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서울을 공식화하였죠. 해방 후에는 서울, 일제강점기 때는 경성, 그 전에는 한양, 한성, 한주 등으로 불렸습니다. 옛날부터 한자가 반드시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한자가 붙었답니다. 여기서 한은 한자가 아닌 순우리말로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강이란 큰 강이라는 순우리말인 거죠. 다음은 일본의 수도 도쿄입니다. 도쿄는 왜 도쿄일까요? 도쿄의 뜻은 뭘까요? 수도로서 도쿄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본디 일본의 전통적인 역사적 수도는 교토였죠. 역사 속 도쿄는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늪지대에 불과했습니다. 16세기 말 생고쿠 시대 당시 오다 노부나가 사후 오다 노부나가의 업적에 숟가락을 얹으며 일본의 생고쿠 시대를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와 거의 대등한 실력자이자 그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나 언제 통수를 칠지 모르는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영지를 모두 반납하도록 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새로운 영지를 하사해 주었죠. 다만 새롭게 하사한 영지는 살기 부적합한 늪지대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쓸모없는 땅을 주었던 거죠. 별 수 없이 쫓겨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늪지대를 차라리 개간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고 이 지역이 바로 지금의 도쿄입니다. 당시에는 에도라고 불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세키가하라 전투를 통해 전국을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쇼군에 오르며 다시 한번 쇼군의 막부 시대를 열었고 이 시대가 마지막 사무라이 정권인 에도 막부 시대죠. 이때부터 도쿄가 에도라는 이름하에 일본의 수도나 다름없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왕 덴노가 거주하던 교토가 엄연히 수도이긴 했지만 막부 정권은 쇼군의 근거지가 수도 기능을 했기에 사실상 에도가 일본의 수도였습니다. 1868년 1월 3일 메이지 덴노는 완전한 막부타도와 덴노의 복귀를 알리는 왕정복고 대호령을 발표하면서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에게 관직과 영지를 모두 반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약 15,000명의 막부 병력을 동원하면서 일본에서는 보신전쟁이라는 내전이 발발하였죠. 내전의 승자는 친덴노파 세력이었습니다.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에도성의 문을 열면서 항복했죠. 1869년 메이지 덴노는 교토에서 에도성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수도를 천도하였고 에도의 새로운 이름을 정하니 동쪽의 수도라는 뜻에서 동경, 일본어 발음으로 지금의 도쿄가 되었던 겁니다. 도쿄가 교토보다 동쪽에 있거든요. 현재 일본의 덴노가 거주하는 궁성이 과거 에도 막부 시절 쇼군을 세습했던 도쿠가와 가문의 에도성이었던 곳입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도쿄 곳곳엔 에도라는 말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죠. 다음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은 왜 베이징일까요? 베이징의 뜻은 뭘까요? 본디 고대 중국 역대 왕조들의 중심지는 산시성의 시안이나 허난성의 러양 부근이었습니다. 각 왕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산시성에서 허난성 일대였죠. 베이징은 중심지에서 다소 떨어진 유목민족들의 초원지대와 인접해 있던 변경도시였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당시 지방 제후국들 중 가장 북쪽에 있던 제후국 연나라의 수도가 바로 베이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의 원래 명칭은 연나라의 수도라는 뜻에서 연경이라 불렸고 이후 중국의 통일왕조가 들어섰을 때는 연경이 아니라 행정구역 단위를 붙여 연주라고 하였죠. 본디 연주였던 베이징이 수도로서의 도시로 거듭나기 시작한 건 중국 대륙 내륙으로 진출하려는 유목민족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원래 중국 왕조의 중심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중원이라 불리는 산시성에서 허난성 일대였거든요.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몽골족의 원나라가 모두 베이징을 수도로 삼으면서 역사적으로 정통 중국 한족들의 도시가 아닌 유목민족들의 색깔이 더 뚜렷한 도시로 개발이 되었죠. 원나라는 중국 한족들이 세운 왕조 명나라에 의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명나라는 중국 남쪽 양쯔강의 난징에서 건국되어 난징이 수도였죠. 명나라의 시조인 홍무제는 자신의 아들들을 각 지방의 번왕으로 임명했는데 이 중 홍무제는 넷째 아들 주체에게 베이징 지역을 맡겼고 베이징의 원 명칭을 따와 주체에게 연왕이라는 호칭을 하사했죠. 훗날 연왕 주체가 쿠데타를 통해 명나라의 3대 황제 영락제로 등극한 이후 수도를 자신의 근거지였던 베이징으로 천도했고 이때부터 베이징은 한족 왕조의 수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북경, 중국어 발음으로 베이징이라는 명칭이 생겼죠.
명나라 멸망 이후 중국 대륙을 제패했던 만주족의 청나라 역시 명나라의 수도 베이징을 그대로 수도로 삼았고, 청나라가 멸망한 이후 중국 대륙엔 중화민국이라는 공화정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중화민국 시기 중국은 순원 장제스 중심의 남쪽의 국민당 정부와 옛 청나라 군벌 출신의 북쪽의 베이징 정부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베이징 정부는 1928년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가 베이징 정부를 타도하였는데, 국민당 정부의 수도는 난징이었기 때문에 베이징은 수도로서 기능을 잃고 따라서 수도 경자를 쓸 수가 없어서 명칭이 베이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1949년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국민당 정부를 압도한 이후 베이핑을 중국의 새로운 수도로 삼으면서 베이핑은 다시 베이징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입니다. 울란바토르는 무슨 뜻일까요? 울란바토르 역시 전통적인 몽골 제국의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몽골 제국의 수도로 몽골 초원의 중심 역할을 하던 곳은 카라코름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는 17세기부터 대형 불교 사원이 위치한 곳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이때 울란바토르의 명칭은 큰 수도원이라는 뜻의 이흐후레였습니다. 몽골이 청나라에 편입된 뒤로는 이 이흐후레에 위치한 수도원의 종교 지도자가 몽골인들의 대표격이 되었는데, 그 직위를 잽춘단바 후툭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20세기 초 청나라가 무너지자 8대 제춤단바 후툭투였던 복득한이 우르가라는 임시정부를 세웠고, 이때부터 이후후레는 우르가라고 불렸죠. 1924년에 복득한이 사망하자 공산주의자였던 처이발상이 몽골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몽골인민공화국의 국가원수가 된 처이발상은 유일무이의 독보적 권력을 누렸습니다. 격렬한 공산주의자였던 처이발상은 독재자로 군림하며 유목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스탈린주의의 공산주의만을 신봉하였습니다. 처이발상이 몽골인민공화국을 세우기 전 함께 몽골의 독립과 사회주의 운동을 함께했던 동료 수후바타르라고 있었습니다. 다만 몽골인민공화국 수립 전에 수후바타르는 사망했는데,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처이발상은 친구 수후바타르를 기리고자 몽골인민공화국의 수도 이름을 기존의 우르가에서 붉은 영웅이란 뜻의 울란바토르라고 지었던 게 울란바토르의 시작이었죠. 다음은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입니다. 대만에는 위치에 따라 타이베이, 타이중, 타이난이라는 도시들이 있는데, 그중 타이베이가 대만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죠. 타이베이는 말 그대로 타이완의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전통적으로 대만섬의 중심 역할을 하던 곳은 남쪽의 도시 타이난이었습니다. 대만의 건국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푸젠성의 화교들이 배를 타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타이난이거든요. 다만 근대화에 접어들었던 청나라가 대만을 근대화와 산업화의 섬으로 개발하면서 타이베이를 비롯해 북쪽 도시들을 키우기 시작했고,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배로 대만이 일본령으로 넘어가자 일본은 타이베이를 식민지배의 수도로 삼고 총독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패망 후 중국 대륙에서는 국공내전이 벌어졌고,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장제스도 대만으로 넘어와 타이베이에 자리하면서 타이베이가 완전히 대만의 수도로 자리 잡았죠. 마지막으로 북한의 평양을 보겠습니다.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이면서 고려시대에는 제2의 수도였고, 조선시대에도 대도시 중 하나였으며, 근대화 시기에도 산업화의 중심지가 되어 일제강점기 때 많은 자본가와 사회 유지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집중되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될 때 물론 다른 주요 대도시들도 있었지만 평양만한 곳이 없었죠.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 사람들도 평양을 평양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아직 순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우리글이 없던 시대로 순우리말을 한자로 번역하는 작업에서 오류가 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양의 원래 명칭은 부르나로 평평한 땅이란 뜻인데, 부르나로 적을 수 있는 우리글이 없어서 이걸 한자로 번역하여 표기하다 보니 평양이란 한자어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평양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죠. 고려시대에는 제2의 수도로 서쪽의 수도라는 뜻에서 서경이라 불렸습니다. 대동강변의 버들나무가 유명해서 평양의 별칭이 버들유자를 써서 류경이라고도 불렸죠. 조선시대에는 평양이라는 명칭이 정착되었으며, 이후로 평양은 조선 북부의 최대 도시로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입니다. 하노이는 한자입니다. 강하자의 안내자로 강 안쪽의 도시라는 뜻이겠죠.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는 홍강이 흐르고 있으며, 하노이의 중심부는 홍강 안쪽이랍니다. 베트남은 고대 시대에 중국의 지배를 받으며 중국 문명을 받아들여왔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시절에는 교주라는 행정구역명으로 편입되었으며, 당나라 때는 안남도호부의 관할이었죠. 한나라 당시 교주에 편입되었을 때나 당나라 당시 안남도호부의 관할이었을 때나 행정의 중심지가 바로 오늘날의 하노이였습니다. 중국은 베트남 북부와 중국 최남단을 같이 다스렸는데, 지리적 특성상 하노이가 언제나 그 가운데였죠. 더군다나 베트남의 국토 대다수가 산간지대인데 해안가에 붙어있는 곳이 그나마 평야지대로 하노이가 딱 위치나 지형상 수도를 부합하는 장소죠. 베트남은 고대 시절부터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기에 동남아시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중일과 함께 같은 한자 및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랍니다.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응호왕조, 리왕조, 쩌낭조, 후기 레왕조의 수도가 하노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중국 지배의 중심지가 하노이였기 때문에 많은 정치, 행정, 경제기관
사람들이 다 하노이에 몰려 있었고 수도로 삼기 최적이었죠. 비록 베트남의 모든 왕조들의 수도였던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왕조들이 하노이를 수도로 삼았으며 당시 하노이의 이름은 탕롱 혹은 통킹이라고 불렀습니다. 탕롱의 롱은 용을 뜻하며 통킹의 킹은 수도 경을 의미하죠. 하지만 베트남 최후 왕조인 응웨 왕조의 경우 수도가 하노이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탕롱이나 통킹이나 신성시대의 명칭을 쓸 수가 없었고 1831년 하노이라는 이름이 정해졌던 거죠.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은 무슨 뜻일까요? 푸놈펜은 크메르어로 펜 여사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캄보디아 역사를 대표하는 왕조 크메르 왕조는 시엠립 근처에서 앙코르와트를 세우는 등 수도로 삼고 있다가 어느 날 푸놈펜 인근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14세기경 펜이라는 이름의 여사가 어느 날 푸놈펜 지역의 불상을 발견한 뒤 작은 언덕 위에 왓프롬이라는 사원을 만들었고 여기서 펜 여사의 언덕이라는 뜻의 푸놈펜이 유래했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은 무슨 뜻일까요? 방콕은 태국어로 야자나무 마을이란 뜻입니다. 원래 방콕 이름은 방콕이긴 했으나 사실 너무 별 뜻이 없죠. 태국인들은 방콕을 방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태국 왕실인 짜그리 왕조 시조인 라마 1세가 왕실을 세울 때 어느 날 방콕을 수도로 삼았는데 방콕의 이름 자체가 멋이 없어서 새로운 도시명을 지었습니다. 이름하야 꾸룽템 마하나콘 아몬 라다나꼬신 마힌타라 아유타야 마하딜록 폼 나파랏 라차타닌 부리롬 우돔 라차니 웻 마하사탄 아몬 피만 아와탄 사틴 사카타띠아 윗사누깐 프라싯. 이는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가장 긴 지명입니다. 뜻은 천사의 도시, 위대한 도시, 영원한 보물의 도시, 신의 불가침에 거쳐 아유타야의 위대한 땅, 장엄한 세계의 수도, 신의 은총을 받은 왕궁, 신들의 거처와 환상의 신의 성읍이란 뜻이고 오늘날 태국인들은 이를 줄여서 꾸룽탭이라고만 부르죠. 천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라오스의 수도 비인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인티안은 전통적인 라오스 수도이기도 했고요. 지명은 백단향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물론 백단향이 많이 자생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백단향은 불교 힌두교에서 신성시하는 식물 중 하나라고 하죠. 다음은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의 뜻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피도라는 뜻 자체가 태양 혹은 왕이 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네피도는 지난 2005년에서 2006년 당시 미얀마 군부 독재자가 점성술에 올려 수도로 옮긴 곳입니다. 엄연히 공화국에서 수도 이름 자체를 왕이 사는 곳이라고 했다는 것만 봐도 독재의 강도를 느끼실 수 있겠죠. 아마 미얀마의 수도라고 하면 대부분 네피도보다는 양곤을 떠올리실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미얀마의 수도는 양곤이었고 네피도로 천도하는 2005년에서 2006년까지는 수도 역할을 해왔으니까요. 양곤의 뜻은 투쟁의 종식, 즉 싸움이 끝났다라는 뜻으로 버마족이 세운 두 번째 왕조 꼼바옹 왕조가 미얀마를 통일했을 때 통합전쟁을 끝내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 그 지명 자체가 옛날부터 싱가포르라고 불렸는데 싱가포르의 상징이 사자죠. 싱가포르의 뜻도 사자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싱가포르 지역은 8세기경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국가 스리바자야 영토로 편입되면서 국가 소속의 역사가 시작했다가 11세기 이후로는 인도의 촐라 왕국의 영토로 13세기 인도네시아의 해상 왕국 마자파히시의 영토로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299년 과거 스리바자야 왕가의 후손들이 오늘날 싱가포르 땅에 싱가푸라 왕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싱가푸라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싱가푸라 왕국은 닐라 우타마가 건국했다고 하는데 닐라 우타마가 이 지역으로 표류했을 때 바다에서 사자를 봤다고 합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쿠알라룸푸르란 강이 합류하는 늪지대라는 뜻입니다. 쿠알라룸푸르는 클랑강과 곰박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엔 늪지대였다고 합니다. 다만 19세기 이곳에 주석 매장량이 많아서 중국계 광부들이 모여들며 도시가 커졌고 오늘날 수도로까지 이어진 거죠. 다음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입니다. 자카르타는 산스크리트어로 위대한 승리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16세기경 현지 이슬람 세력들이 이 지역에서 침입해온 포르투갈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뒤 붙인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카르타는 17세기에 네덜란드 수중으로 넘어갔고 네덜란드는 자카르타를 바타비아로 개칭했습니다. 오래도록 자카르타는 바타비아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바타비아는 네덜란드의 또 다른 별칭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식민 지배가 끝나자 다시 자카르타 이름으로 바뀌었죠. 다음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의 뜻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닐라는 예상외로 현지어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메이닐리아드이며 이 닐리아드라는 식물이 사는 곳이라 뜻입니다. 닐리아드는 맹그로브 계열 식물이죠. 메이닐리아드의 현지어가 시간을 지나면서 특히 서양인들이 발음하기 쉽게 마닐라로 음은 변화한 것입니다. 이번엔 중앙아시아로 가볼까요? 먼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입니다. 아스타나는 카자흐어로 수도라는 뜻입니다. 원래 전통적인 카자흐스탄의 중심지는 알마티였는데 1997년 아스타나로 천도했죠. 천도하면서 아스타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원래는 하얀 무덤이라는 뜻에서 아크몰라라고 불렸습니다. 석회나 흰 돌로 만들어진 무덤, 사원들이 많았다고 하죠. 아스타나로 천도한 이후 카자흐스탄의 독재자 대통령 누르스탄 나자르바예프가 아스타나 명칭을 자신의 이름을 따와 누르술탄으로 개명했으나 지난 2022년 다시 아스타나의 명칭으로
지방으로 복귀하였답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수도 비슈케크는 키르기즈인들이 말 젖 발효음료를 저을 때 쓰는 나무막대라는 뜻입니다. 이 나무막대는 키르기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였기에 여기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이 지역을 비슈케크라고 불렀는지 알 수 없으나 소련에 편입되고는 지명을 푸른제로 바꾸었다가 독립 후에 다시 비슈케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는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월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이 지역은 큰 도시가 아니라 주변 산악마을 사람들이 주 1회 모여 장을 여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장이 열리던 날이 바로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마을 이름도 자연스럽게 월요일, 즉 두샨베가 되었죠. 페르시아와 타지크 문화권에는 요일 이름을 지명으로 삼은 곳들이 여러 있다고 합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두샨베는 작은 촌락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제국 붕괴 후 1924년 소련이 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만들면서 수도를 지정했는데 이 덕에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었죠. 1929년에는 스탈린의 이름을 따서 스탈리나바드로 이름을 바꾸었고 1961년 스탈린 격화운동 때 다시 전통 이름인 두샨베로 돌아왔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의 뜻은 투르크어로 도래도시라는 뜻입니다. 다만 왜 도래도시라고 불렸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설만 있을 뿐입니다. 정말로 타슈켄트 주변에 자갈과 돌이 많은 지형이어서 붙었다는 설, 다른 도시들은 주로 흙이나 벽돌을 쓰는데 이 지역은 바위와 돌을 활용한 요새와 건물이 많았다는 설, 마지막으로 튼튼하고 견고한 도시라는 뜻의 은유적 표현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저 오랜 중국의 고대 문헌에서도 타슈켄트를 석국, 즉 돌의 나라라고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슈아바트는 사랑의 도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뜻과는 다르게 이 투르크메니스탄은 거의 북한과 동일시되는 수준의 독재 국가이며 독재자가 하얀색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도시 전체를 하얗게 만들어버리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도시이기도 하죠. 이번엔 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인도의 수도 뉴델리입니다. 뉴델리는 무슨 뜻일까요? 뉴델리의 뉴는 새로운 델리라는 뜻으로 델리의 신시가지를 의미합니다. 인도인들은 구시가지인 올드델리와 뉴델리를 합쳐서 델리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렇다면 델리는 무슨 뜻일까요? 델리의 정확한 뜻은 설만무성합니다. 문턱 혹은 관문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데할리, 딜리카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 8세기경 인도의 군주였던 라자 딜루가 뉴델리 지역에 도시를 만들었다는 전승이 있어서 왕의 이름인 딜루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죠. 1911년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수도를 콜카타에서 델리로 옮겼습니다. 델리는 과거 무굴 제국의 수도이기도 해서 영국이 델리를 수도로 삼음으로써 자신들을 무굴 제국의 후계자처럼 보이게 하고 인도 전통 통치 질서의 정통성을 흡수하려고 했던 거죠. 델리의 근대식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면서 뉴 델리가 만들어졌죠. 영국 건축가 에드윈 러치언스와 허버트 베이커가 도시 설계를 맡았고 서양 세력이 만든 도시인 만큼 뉴 델리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기보다는 근대식 도시의 성격이 더 짙은 편이죠. 올드밸리의 역사가 더 깊은 편이고요. 다음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보죠. 아프가니스탄의 수도는 카불. 카불을 흐르는 강 카불강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이 지역을 카불이라 부른 건 저 오랜 고대 시절부터입니다. 힌두교의 경전인 리그베다에서는 카불 지역을 쿠벨라라고 부르는데 아마 카불과 같은 뜻의 단어로 보이며 이로써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지역을 카불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죠. 다만 카불 자체의 뜻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는데 투명하고 맑은 물이라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강 혹은 물줄기를 뜻하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유래했다는 설, 현지어로 산과 호수를 각각 뜻하는 카와 불이 합쳐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카불은 동서양을 잇는 교통의 도시이기도 했으며 그 덕에 역사적으로 번성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무슨 뜻일까요? 테헤란은 고대 페르시아로 저지대 마을이란 뜻입니다. 테헤란은 고대부터 존재한 마을이었는데 근처에는 조로아스트교의 중심지 중 하나인 레라는 오래된 대도시가 있었습니다. 레는 산비탈 위쪽 고지대에 있었고 테헤란은 그 아래쪽 평지 저지대에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이죠. 이란에서 흥기한 페르시아 제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 테헤란이 아닌 다른 곳들을 수도로 삼았으나 이란 만의 왕조들이 나타나면서 그중 18세기 후반 카자르 왕조에서 테헤란을 수도로 삼으면서 수도로서의 역사가 시작했죠. 이라크로 가보죠. 수도 바그다드는 무슨 뜻일까요? 바그다드는 고대 페르시아어로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때부터 이 지역의 이름은 바그다드였죠. 페르시아 제국 때 바그다드가 도시에 준하는 곳은 아니었음에도 신이 주신 선물이라 불린 이유는 비옥한 토지, 티그리스 강이 주는 풍부한 물, 교통의 요충지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곳이었기에 붙어졌죠. 이슬람 왕조들 중 가장 문화적으로 찬란했던 아바스 왕조가 바그다드를 수도로 삼으면서 바그다드는 대도시로 성장합니다.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는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준 높은 기술을 보유한 도시이자 지식의 요람이었습니다. 꿈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났다던 아바스 왕조의 7대 칼리프 알 마문은 816년 지혜의 집이란 대도서관을 설립했는데 지혜의 집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서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시대와 문화권과 공간을 막론하고 없는 자료가 없는 도서관이었죠. 오늘날의 바그다드를 생각하시면 상상이 잘 안 가시죠?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는 무슨 뜻일까요? 앙카라 역시 아주 오래된 지명입니다. 앙카라는 고대 그리스어로 닻을 뜻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프리기아 왕이 바다에서 닻을 발견한 뒤 신탁을 받고 이곳에 도시를 세워 이름을 다치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본디 오스만 투르크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오스만 투르크의 민족 영웅이었던 아타튀르크가 앙카라를 중심으로 투르크 민족 독립운동 겸 오스만의 술탄 파디샤 타도 운동을 전개했고 3년 만인 1922년 오스만의 마지막이자 36대 술탄 파디샤였던 메흐메트 6세를 폐위시키면서 오스만 제국은 공식적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오스만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었고 아타튀르크는 수도를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앙카라로 천도하면서 오늘날의 공화정부의 튀르키예가 성립되었죠. 참고로 이스탄불은 도시라는 이름의 뜻으로 1000년 넘게 그리스 반도에서 아나톨리아 반도에 이르는 지역 중 최대 도시는 콘스탄티노플이었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의 별칭이 이스탄불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원래부터 이스탄불로 불리기는 했었고 튀르키예라는 국가가 성립될 때 동로마 제국 오스만 투르크로부터의 단절을 원하여 기존의 콘스탄티노플 지명을 없애버린 거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는 무슨 뜻일까요? 다마스쿠스는 강으로 적신 땅, 물이 풍부한 땅이라는 뜻이라는 설, 아카드어로 강가의 지역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즉 강과 하천이 풍부하여 생산력이 좋은 땅이라는 뜻이죠. 다마스쿠스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사람이 살았던 도시로 과연 사람 살기 좋은 지역답게 고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등 메소포타미아 근동 문명과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였답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바논은 고대 페니키아 민족의 후예로 베이루트 역시 페니키아어입니다. 그 뜻은 우물 혹은 물을 뜻합니다. 베이루트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해안가 도시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를 접하고 있던 덕에 왕성한 해외 무역에 나섰던 해상 민족이었고 베이루트는 그런 상업과 무역의 왕성함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요르단의 수도 암만은 저 오랜 고대 시대에 암만족이 살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 고대의 고유 명사들은 민족명, 부족명, 지명, 국가명이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 뜻은 히브리어로 신의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암만은 기원전 13세기에서 12세기경 암몬족의 수도였으며 이후 페르시아, 로마, 비잔티움, 오스만 시대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중요한 거점으로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죠. 그 어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 고대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으로 살렘이 성경에 나오는 평화를 뜻하는 단어 샬롬과 같은 의미라는 설이죠. 두 번째는 고대 근동어로 태양신이 사는 도시라는 뜻으로 종교적 신화적 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출발했다는 설입니다. 기원전 11세기에 히브리족 즉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이스라엘 왕국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기원전 10세기경 이스라엘 왕국은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두 왕국 모두 다른 민족의 국가들에게 멸망당합니다. 십자군 전쟁 때는 크리스트교에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십자군의 왕국을 만든 적도 있었죠. 예루살렘 왕국 멸망 이후에는 계속 이슬람 왕조의 영토이다가 현대에 와서는 열강들의 도움을 받은 시오니스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었죠.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를 알고 계시나요? 사우디아라비아 자체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 수도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는 리야드로 리야드는 아랍어로 정원이란 뜻입니다. 리야드는 사막 한복판에 위치한 오아시스 도시라서 붙어진 이름이죠. 오스만 투르크가 중동을 제패하던 시절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일명 와하비즘이라고 하여 이슬람은 아랍인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아랍인이야말로 순수 이슬람 아니냐는 아랍 우월주의가 퍼집니다. 그 와하비즘을 주도하던 주요 가문 중 하나가 사우드 가문이었고 사우드 가문이 리야드를 기반으로 권력을 확립하며 성장했습니다. 1818년 사우드 가문은 1차 와하브 왕국을 건설했고 나중에 다른 가문에게 쫓겨 2차 와하브 왕국을 뺏기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3차 와하브 왕국을 건설합니다. 사우드 가문의 3차 와하브 왕국은 다시 하심 가문의 헤자즈 왕국을 장악하면서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들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드 가문의 왕국이 만들고 이 지역을 통합했기에 오늘날에는 사우드 왕실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이슬람 순혈 근본주의자이자 아랍 우월주의인 와하비즘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공식 명칭은 UAE, United Arab Emirates입니다. 에미레이트는 토후국이란 단어로 해석하자면 아랍 토후국들의 연합이죠. 아랍에미레이트는 현재 7개의 토후국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로 그 7개의 토후국은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즈만, 우말쿠에인, 라스 알카이마, 푸자이라 등이었습니다. 이 7개의 토후국 중 아부다비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아부다비는 일단 페르시아만 연안의 넓은 판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이고요. 1958년에는 아부다비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엄청난 경제력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부다비의 알 나흐얀 가문이 7개의 토후국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가문이었고 오늘날 아랍에미리트 연방 대통령도 아부다비 토후국에서 배출됩니다. 참고로 아부다비는 가젤이 많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연과 야생동물 이름을 도시 이름에 붙이는 게 아랍 지역에서는 흔한 관습이거든요. 다만 경제와 문화 중심지는 또 두바이입니다. 두바이는 바닷가와 접하고 있는 만큼 무역과 상업에 유리하여 금세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발돋움했죠. 두바이의 토후국 가문은 자유무역항, 투자유치, 외국인 친화 정책 등 경제 개방 전략을 적극 추진하면서 대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의 수도 어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다음엔 유럽의 수도 어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